재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대요. 제가 직접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재벌 때문에 이 횡포가 있다. 재벌 횡포가 뭐 어떻다, 뭐 묶어놓고 조진다, 뭐 납품 자기만 납품하게 하고 다른데 납품 못하게 한다고 횡포가 쭉 있어요. 근데 이건 외국 대기업이 더 심합니다. 국내대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유명한 아웃도어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미국 기업에 납품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외국 기업들이 더 심해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지금 신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 전 세계에 납품하거든요. 닛산에도 하고 뭐 나 정말 좋아졌죠.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부품에 따라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핵심 부품 이런 거. 그 실제 경험한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직접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많이 목격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자주 들었다. 저는 제 밥그릇과 연결된 얘기,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얘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이해타산과 무관할 때 혹은 제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발언한다. 참 훌륭한 분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재정윤 씨가 물어요. 아까 손해도 봤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을 받았나요? 거의 답이 있습니다. 꽤 있었죠. 웃음. 여기서 굳이 그런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말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말하는 용법이. 그 손해를 그렇게 봤다면 자기가 한두 군데라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삼성동물원, 뭐 LG동물원 이렇게 욕을 했거든요. 옛날에 이 안철수가 다른 강의에서. 그래서 제가 삼성이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안철수 씨가 어떻게 해서 삼성하고 거래를 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었나 하고 아마 삼성에 조사를 해봤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대질신문이라도 시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 측 얘기는 삼성 SDI하고 안철수 연구소하고 한 건인가 거래가 있었대요. 근데 아무 문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꽤 있었죠. 웃음. 아마 다른 그룹인지 모르죠. 여기서 굳이 그런 걸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피해를 봤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아니면 뉘앙스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지 않지만 피해를 봤다. 다만 제가 받은 불이익의 문제도 한 조직에서 리더의 철학이 잘못되었을 때 조직 하부에서 지레짐작 또는 과잉충성으로 문제를 증폭시킨 현상의 하나라고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망갔어요. 그 회사 책임은 아니고, 내가 피해는 많이 봤는데 그 회사 책임은 아니고, 그 회사에 무슨 쫄병이 보스의 철학을 약간 잘못 이해해서 과잉충성했거나 지레짐작해서 내인데 뭔가 손해를 입힌 거지, 그 회사 자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라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어법을. 잘못 들으셨어요? 혹시? 다 들으셨죠? 재밌는 어법이에요. 아주 재밌는 어법. 재벌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내부 거래와 편법 상속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겠지요. 제가 안철수 교수 책을 읽으면서 늘, 뭐 전에도 강의 자료 이런 걸 봤습니다만 이번에 이 책도 읽으면서 이 머리가, 우리가 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매뉴얼식으로 이 좌빨들이 아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딱 프로그램화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법 상속, 상속이 왜 상속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본질적 고뇌는 전혀 없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본질적 고뇌는 없고, 그냥 시중에 아주 통용되는 아주 진부한 그런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마치 싸구려 논술 학원에 가면 아이들한테 논술 답을 외우게 하잖아요. 모범 답안. 뭐라 그러나요? 그 컨닝 페이퍼 비슷한 모범 답안을 써서 외우게 하는 수준의 그런 일문일답식의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주제에 대해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머릿속에 잘 입력은 되어 있어요. 머리는 좋은 분이잖아요.
근데 상속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하고 내부거래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실제로 내부거래가 왜 문제가 되고 또 내부거래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상속이 어떤 정의론상, 정의에 대한 도덕 철학적 문제에 있어서 상속이 어떻게 해서 정당화되는지, 또는 그것이 일생의 거친 평생의 노력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저축 동기를 처벌하고 인간의 근금 전략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아주 부정의롭다고 하는 논변, 말하자면 보다 진지한 상속 문제에 대한 논변, 이런 고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마치 약간 이념적으로 중간에서 왼쪽에 아주 극좌는 아닌 것 같고, 적어도 표현은 아까 재벌 얘기 같은 것은 완전 극좌예요. 외국 자본도 아니고 국내 재벌 오나들도 아니고, 그래서 공중에 그러고 말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 실제 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양쪽 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뭔가 이 프로그램 모금 답안이 머릿속에 있는 결론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론만.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사고는 없어요. 결론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놔두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금산분리 얘기를 이렇게 들은 모양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조차도 은행을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금융지주회사는 조차도 일반 금융지주회사, 은행도 아니고 보험회사 이런 것조차도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런 것이 입력이 되었는지 참 궁금해요. 원가 후려치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정경련을 비판하는 대목입니다. 정경련을 해체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철수 교수의 답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서 다음날 신문을 찾아 읽은 적이 있어요. 흥미로웠던 것은 CEO들이 자신들을 위해 정부에 뭔가 해달라고 요구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 기업들은 다 천사들이다. 자기들을 위해서 정부에 해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도로가 정체되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걸 해결해달라. 경쟁력 유지를 위한 인재 영업을 위해서 이민비자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는 것이 좋은지, 야 이민비자 해결해달라. 의료 비용 때문에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등 지역사회 보탬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줄이었어요. 이게 지역사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다 기업 민원이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영어로 써놓으면 그게 천사고 한국말로 써놓으면 민원인가요? 정경련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잖아요. 우리나라 산업인력 중소기업하고 해서 뭐 중국 이민을 얼마나 받을 거냐, 동남아 이민을 쿼타를 정해서 얼마나 받을 거냐고 매번 회의하고 하잖아요. 바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통량이, 도로 해결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뭐 과밀 부담금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매번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건 미국 애들이 하면 천사들이 하는 기부행위처럼 보이고 한국 사람이 하면 악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머니게임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머니게임 얘기가 있는데, 안철수 교수는 안철수 연구소 주식의 폭등과 폭락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자체는 로컬 기업이죠.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 보면 자기가 안철수 연구소가, 제가 나중에 앞에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게 있네요.
안철수 연구소에서 정부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국산 수입 백신과 가격을 맞추라는 요구 때문에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턱없이 가격이 낮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제품의 질이나 향후 관리 시스템 같은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단가에나만 요구하죠. 자기 거는 제품의 질은 좋고 외제는 안 좋다. 자기는 비싸게 받아야 되고 다른 경쟁자는 싸게 받아야 하나요? 그 자기가 그 외국 제품 싸게 못 팔게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부에다 대놓고. 그 자기 장사는 정당하고 남 장사는 싸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안철수 연구소는 사실 뭐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거나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 주가가 대폭등을 했어요. 말하자면 실력에 비해서 주가가 따락같이 올랐는데 안철수의 그 대선 출마론이 뭐 나올 때마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웃기죠.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이 되면 뭐 안철수 연구소가 갑자기 오히려 좋아지면 그 부조리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장에서 괜히 이제 테마주다 해서 만들어 올리는 겁니다. 투기꾼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액주주들이 함부로 유혹을 받으면 안 된다. 사실 우리 회사 주가는 지금 너무 오르고 있습니다. 저거 투기꾼들이 만들어 올리는 머니게임입니다 하는 경고를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락같이 올랐을 때 그 주식을 팔아가지고 안철수 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니게임 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해요. 자기야말로 박경철 그 시골 의사, 주식 투자 전문가 박경철로부터 얼마나 어드바이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식이 그렇게 해서 막 사기꾼들이 막 안철수 연구소 주식을 말아 올렸죠. 그때 그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때 기업 실력에 비해서 안철수 교수도 아마 말이 안 된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 저주가가. 근데 소액주주들한테 일반 투자자들이 절대 저 주식에 가담하지 마세요라고 경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라면 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대주주라면. 근데 안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피크에서 그 주식 팔아가지고 안철수 재단을 뭐 1,000억인지 2,000억인지 뭐 금액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천사가 됐죠.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통령이 되면 강요들을 어떻게 임명할 거냐 이렇게 물었어요. 참 재정임 교수도 간도 크죠.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원장님은 통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셨는데 이런 원칙에 걸맞게 강요들을 기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뭔지 아세요? 유능한 인재는 내 편 정파 관련 없이 기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재추천위원회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상시적으로 폭넓은 추천을 받고 검증위원회를 통해 이 인재들을 검증한 뒤 적재적소에 기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뭐 내놓은 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겁니다. 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건데요. 북한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짜증납니다. 여러 얘기들이 이제 쭉 각 분야에 대한 얘기가 쭉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장이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도적으로 이게 이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 학교 문을 나서자마자 실업자가 되는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럼 우리나라 실업률 어떻고 막 걱정을 해줘요. 그래서 대안이 이겁니다. 제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와 결합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늘어나나요? 임금 피크제와 결합한 일자리를 통해 청년 고용을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안 교수는 뭐 정년 연장, 임금 피크제, 일자리 나누기 뭐 이런 말을 아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였는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리고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창업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참 뭐 공자 말씀이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없어요. 그냥 좋은 말만 다 모아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이제 기업체에서 안 물러나죠. 정년이 늘어나고, 정년이 늘어난 만큼 이제 적정 연령에서 임금 피크제를 한 다음에 임금을 쭉 낮춰가면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이건 뭐지? 그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가 아무래도 줄어들 텐데 오히려 더 나가야 들어가죠. 어디서 뭔가 얘기는 들었는데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건데, 그저 좋은 말은 막 해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참 정말. 그러니까 안철수 교수는 뭐